다시 개회식에 봤던 그 모습으로 메타버스 공간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께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방문이라 그런지 이제는 좀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기술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좀 낯설기도 하고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걱정도 되는데요. 사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기술에 맞춰서 개선이 된다면 그 기술은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안겨주겠죠. 그러나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기술은 통용화되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기술의 발전도 중요하겠지만 기술의 상용화, 기술의 지속성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블록체인 기술의 통용화,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 중에 DID 분야와 관련해서 전문가 여러분들을 모셔봤는데요. DID 활성화를 위한 정책, 표준화, 법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패널 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패널 토론 중에 깜짝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토론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채널에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우수 질문으로 채택되신 분에 한해서 경품을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패널 토론의 좌장이자 D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의 의장을 맡고 계시는 염흥열 의장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패널 토론의 좌장을 맡은 D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의 의장 염흥열입니다. 저는 순천향대학교 교수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메타버스를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어서 느낌이 참 새롭습니다. 기술이 참으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오늘 패널 토론의 대주제는 앞서 발표가 끝난 DID 관련인데요. DID 활성화를 위한 정책, 표준화, 법 제도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DID는 신원정보의 통제권을 모든 개인 이용자에게 완벽하게 돌려줄 수 있는 제3세대 신원관리 방식이며 블록체인을 이용해 신원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상호 연동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패널리스트 소개가 있겠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오셨습니다. 하태균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서울 외국어대학원 대학교의 박근덕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근덕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전승재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전승재입니다. 마지막으로 LG CNS 이정화 단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정화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패널은 각 패널로부터 3분 정도의 발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 그 주제에 대해서 6분 정도 세부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토론 중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선정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질문에 대해서는 경품도 있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먼저 하태균 팀장님, DID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해서 먼저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하태균입니다. 여러분, DID라는 분산 신원 증명이라는 서비스가 우리 곁에 꽤 오래전부터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올해가 21년이지 않습니까? DID라는 서비스가 우리 곁에 온 건 2년 전 19년도였습니다. 저 19년도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블록체인 시범 사업으로 DID를 제안받았습니다. SKT 이니셜로부터 DID 기반 재증명 관리 서비스를 제안받았고, 이걸 가지고 라온시큐에서 하는 병무청의 인증서 없는 민원 서비스를 처음으로 제안을 받아 시작을 했었습니다. 1년 차 2019년도 할 때는 이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서비스지? 이게 뭐지? 너무나 궁금했었고요. 근데 이 서비스가 어떤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서비스고
블록체인의 킬러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2020년 그 다음에죠, 바로요. 그 다음에 비대면 경제의 경제 인프라로서 이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에 이 전략을 넣습니다. 뭐든지 전략에 들어가면요, 거기에 대한 발전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략이 넣고 나서 올해죠. 올해 드디어 DID 집중 사업이라고 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게 됐고요. 또 DID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포럼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DID에 너무 확산을 잘 시킨 덕분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오게 됐고요. 그리고 다음에 그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했던 것들을 한 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1년도 올해는 무엇을 했느냐?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DID 집중 사업을 했다. 그 다음에 표준화를 연구했다. 그 다음에 기술 산업 육성 전략이라는 거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DID를 또 집어넣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분류해서 볼 수가 있고요.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집중 사업이란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 지금 백신 접종 증명 서비스를 받아보실 텐데요. 뭐 질병청의 쿠브 서비스도 있을 거고요. SKT 이니셜도 있고 라운시큐도 있고 그다음에 코인플러그 아이콘오프 서비스가 있을 텐데 이 모든 것이 DID 서비스로 이루어진 서비스입니다. 이 정도면 느낌이 오시나요? 아마도 그래도 느낌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이거 말고도 이제 앞으로 느낌이 오실 수 있는 그 주문 결제 서비스, 그다음 비대면 주주 총회 서비스 이런 것들이 12월 달까지 만들어졌고 내년에는 여러분들 곁에서 아마 서비스로서 활동이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표준화인데요. 표준화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이게 반드시 나가야 될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D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을 발족을 시켰고요. 여기에 계신 염은효 교수님이 그 의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저희 뭐 어려운 단어 쓰기 힘들고요. 국제표준회의에서 신규 표준화 추진 과제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국제 과제로 채택이 되었다. 이게 우리가 세계화로 가게 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년 9월 때까지 분산 원장 기술을 이용한 탈중앙화 신원관리 시스템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에 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 산업 육성 전략에서는 DID 서비스가 핫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서비스 간에 어떤 평가 기준이나 시험 환경을 만들어서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아마 지금 육성 전략에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큼직큼직한 DID 기반 백신 접종 증명 서비스, 그 다음에 행안부의 DID 모바일 운전 면허증, 그리고 앞으로 도입될 DID 신분증, 그 다음에 CBDC 같은 서비스들의 정책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태군 팀장님 발제 감사합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이 DID 정책 추진 결과 가장 가시적인 성과에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시적인 성과를 한다면 지금 12월 달이라 이미 만들어졌는데 아마 여러분 못 느끼실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연금 받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을 해외에서 받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DID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연금 받을 때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의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DID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청의 백신 접종 증명서도 DID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주문 배송할 때 우리 죄송합니다. 택배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주문하는 사람, 그다음에 기업들 전부 다 DID 서비스를 통해서 배달하는 게 김해,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총 50개 중에서 DID 서비스로 이루어진 12개 서비스들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DID 표준 포럼 운영 결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성과는요. 이 DID를 한번 활성화시키겠다는 사학연 모든 사람들 모여서 의논회장을 만들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모여서 의논을 해야지만 뭐가 풀어질 거거든요. DID는 크게 4대 얼라이언스라는 큼직한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 전부 다 들어와서 토론 참여하고 있고 교수님들 그다음에 정부 부처도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기다가 성과라 한다면 저희들이 포럼 운영한 지 1년도 안 됐거든요. 1년 안에 뭘 이루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려서 국제표준 하나 만들어냈고요. 채택이 됐고요. 표준 관련 포럼 표준을 제정 2건을 냈고 정책 지원도 2건이 했습니다. 그 다음 국제 단체 표준에 3건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국민 여러분들이 어떤 DID를 쓰던 간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표준화를 만들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패널 발표자로 박근덕 교수님, DID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감사합니다. 서울대대 박근덕입니다. 오늘 제가 발제할 내용은 그 DID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동향인데요. 이 DID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용자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DID라는 것들이 지금 대부분 신분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증명서들을 발행하고 또 관리하고 또 이용하는 이런 측면에서 많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은 결국은 이제 개인에 대한 어떤 책임이 굉장히 이제 수반이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용자 보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발제하고자 할 내용은 그 DID 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과 이것들을 어떻게 잘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DID 시스템에 대한 보안 위협은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저희가 보안 위협을 식별한 것인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DID 기술 및 표준화 포럼 정책분과에서 이 본 내용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저희가 국제 표준화에다가 반영하고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신원 도용이라든가 증명서 복제 및 위변조, 그다음에 증명서 제출 시에 주요 정보 유출, 그다음에 증명서 저장 시 주요 정보 유출, 그다음에 위탁자에 대한 권한 남용, 총 5가지 꼭지의 어떤 그 보안 위협을 저희가 식별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신원 도용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증명서를 발행하는 발행자의 신원 도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발급받은 증명서를 제출하는 제출자의 신원 도용에 대한 어떤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꼭지로서 이제 증명서 복제 및 위변조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좀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는 취약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증명서 복제 및 위변조 부분에서 보면 이제 그 증명서를 이제 제출할 때 현재 그 QR 코드 형태로 많이 이렇게 이용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QR 코드 형태의 증명서 복제가 좀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증명서 정보를 도난 또는 탈취 당하는 어떤 그런 탈취에 의해서 위변조되는 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앞서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증명서나 이런 증명서를 전자 설명하는 어떤 이런 개인 키 같은 것들이 이용자 단말기에 이제 보관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이제 해킹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협들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꼭지로서 증명서 제출 시의 주요 정보 유출에 대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주요 정보는 뭐 개인 정보가 될 수도 있고 의료 정보가 될 수도 있고 금융 정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명서를 현재 제출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백신 여권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백신 접종 증명서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대부분 100% QR 코드 방식으로 제출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쿠브라고 하는 그 백신 접종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브 시스템도 역시 마찬가지로 QR 코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QR 코드 방식으로 했을 때 어떤 보안 취약점, 보안 위협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없을 것이냐.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은 최근에 이제 그 단거리 무선 통신이라고 해서 블루투스라든가 뭐 와이파이 다이렉트 같은 그런 기술들을 많이 이용해서 그 팬이라고 하는 그 퍼스널 에리어 네트워크들을 많이 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팬을 이용한
어떤 증명서 제출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데 뭐 그 펜 방식도 뭐 보안에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펜 방식에서도 펜 방식을 도입했을 때도 어떤 보안 위협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식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꼭지로서 이제 증명서 저장할 때 주요 정보의 유출인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분산 신원 증명이라는 것은 증명서와 그 증명서가 내 거라는 거를 증명하는 개인 키를 그 개인 단말기에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 단말기가 굉장히 이제 스마트폰이나 뭐 랩탑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보안에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어떻게 그 위협 관리 잘 할 것이냐 부분이 있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탁자를 통해서 보관 수탁자를 통해서 관리를 할 때 그 위탁 시스템에서 어떻게 또 관리를 잘 할 것이냐는 것이 또 위협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꼭지로서 이제 위탁자의 권한 남용인데,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 키나 증명서를 자기 단말기에 보관하게 되면 이제 개인의 책임이 이제 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이제 수탁사 보관자를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위탁자의 권한 남용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명서를 발급을 대행하거나 또는 증명서 검증을 대행을 할 때 위탁자의 권한 남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위협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위협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잘 대응해서 그 이용자 보호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보안 요구 사항들이 이제 표준화가 시급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최근에 그 DID 서비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서비스 모델에 대한 표준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서비스 모델을 잘 표준화를 해야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위협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저희가 식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DID 서비스 모델과 그거에 대한 보증 수준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화에 굉장히 시급한 단계다. 그래서 저희가 DID 그 기술 및 표준화 포럼에서 저희가 1년 가까이 개발을 해서 그 현재 그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에 현재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박근덕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박근덕 교수님은 ITU-T에서 DID 관련 표준 그룹의 부라포처로 현재 있는데요. 박 교수님이 보시기에 우리나라의 이 DID 표준 기술 격차는 얼마나 되는지요? 미국이 아무래도 선진국이니까 이 선진국의 격차는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장님. 이 부분은 제가 좀 개인적인 견해이긴 한데, 원래 그 DID 기술은 기존의 PKI 기술과 비교해 봤을 때 전자설명 기술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자설명 기술은 어차피 뭐 다 아시다시피 ITU-T SG17에서 X.509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표준이 만들어지면서 그 X.509 기반의 이제 PKI 기술들이 많이 나오게 된 거거든요. 지금 거의 뭐 3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본 바탕이 되는 기술을 깔고 이제 DID만 갖고 얘기한다고 치면 이 DID 기술은 우리나라가 그래도 선진국에 비했을 때 뒤처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키사나 과기정통부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통해서 뭐 공공사업이라든가 민간사업을 통해서 많은 유스케이스들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그 유스케이스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국제표준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선진국에 비해서 이렇게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채팅창에서 굉장히 재밌는 이 질문을 하나 봤는데 SY 초이님이 DID 표준화가 무엇을 의무하나요? 라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좀 다시 해석을 한다면 DID 표준화가 왜 필요한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DID 일단 갑자기 질문이 들어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 표준화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우리나라 어떤 그 베이스라인이 되는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술을 활용한 어떤 시스템이나 서비스들이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W3C에서 뭐 DID 분산 식별자라든가 아니면 VC에 대한 표준은 데이터나 어떤 프로토콜에 대한 부분을 일부 표준화한 것이고, 그거를 이용하는 어떤 활용 사례나 시스템 서비스 모델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는 우리나라에서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고 다른 나라에서 만든 것과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 운영성에 대한 문제가 가장 먼저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상호 운영성을 하게 되면 뭐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을 때뿐만 아니라 이걸 연동했을 때 또 다른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표준화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을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시스템을 사용하는 어떤 환경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용자 측면에서 이거는 불안해서 못 쓰겠다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상호 운영적인 측면, 그다음 보안적인 측면이 표준화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잘 적절하게 잘 대답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패널리스트인 전승재 변호사님, DID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대해서 먼저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전승재입니다. 저는 개인정보보호법 분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DID 서비스에 증명서 조회 기능이 있다고 하면은 그 증명서의 내용은 블록체인에 올리질 않습니다. 블록체인에 증명서 정보를 올리면은 그 블록체인은 탈중앙화돼 있죠. 그 모든 다른 노드들한테 분산 원장이 투명하게 공개가 됩니다. 그렇게 블록에 개인정보를 올리면 원치 않는 열람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블록체인의 노드가 새로 들어오는 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해당할 소지도 있고요. 또 블록에 한번 기록된 내용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변경 불가능성, 블록에 올리면 지울 수가 없다는 특성 때문에 개인정보 삭제권을 보장할 수가 없죠. 그래서 블록에 개인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법률상 현재 제한된다라는 것이 주류적인 해석입니다. 문제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대단히 넓다는 것입니다. 특정 개인에게 고유한 값이다 라고 하면은 법률상 개인정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뭐 퍼블릭 키 같은 것이 그런 예시인데요. 그 특정 값이 고유하다는 것은 이 데이터가 어느 이용자 건지 대응시킨 매칭 테이블이 존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법률상 개인정보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해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근데 여기서 개인별 고유값이랑 그리고 매칭 테이블을 결합하면은 그냥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별 고유값은 개인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게 됩니다. 전자서명 서비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퍼블릭 키 또는 그 퍼블릭 키를 포함하는 데이터 스트럭처인 퍼블릭 DID 같은 게 어느 이용자와 대응되는지의 정보를 인증기관, 즉 CA는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퍼블릭 키가 이 사람의 전자서명이 맞다 하는 걸 확인해 주는 게 CA의 역할이니까요. 그래서 CA의 관점에서 보면 퍼블릭 키는 개인정보입니다. CA로부터 퍼블릭 키와 이용자를 연계하는 정보를 받아온 다른 기관들이 있다면 그 기관들의 관점에서도 퍼블릭 키는 개인정보가 됩니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 중에서 현재 가장 활발하게 서비스되고 있는 것이 바로 DID입니다. DID의 핵심 기능은 증명서 또는 신원을 검증해주는 기능인데요. 그러한 증명서 정보 또는 신원 정보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절대 블록에 올리지 않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블릭 키의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 자체만 가지고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매칭 테이블과 결합하면 이게 어느 이용자 건지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영역인데요. 전통적인 블록체인 서비스에서는 블록을 검증하려면 퍼블릭 키를 블록에 반드시 기록을 해야 했습니다. 즉 개인정보인데 블록에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블록에 올리면 이게 제3자에게 공유가 되고 삭제권도 구현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딜레마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야말로 블록에 꼭 기록해야만 하는 개인별 고유값인 퍼블릭 키를 블록에 기록해야만 하는 상황이 처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입니다. 현재로서 3가지 정도 구현 방식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안인데요. 퍼블릭 모드입니다. 이것은 이용자가 모든 사이트에서 공통된 퍼블릭 키를 사용하고 그 퍼블릭 키를 블록에 그냥 저장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마치 공인인증서처럼 활용이 가능하겠지만은 이 경우 퍼블릭 키는 법률상 개인정보에 해당할 소지가 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퍼블릭 키와 이용자를 연계하는 정보인 매칭 테이블이 있고 그거를 글로벌리 공통적으로 쓰기 때문이죠.
그런 매칭 테이블이 노출이 되면 그 개인이 누군지가 그냥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현행 다수의 상용 블록체인 서비스에서는 이란은 잘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안으로 이안 페어와이즈 모드를 자주 씁니다. 이것은 이용자가 사이트별로 서로 다른 퍼블릭 키를 사용하고 그 퍼블릭 키를 블록에 저장을 하되 각 사이트별 상이한 퍼블릭 키와 해당 개인의 연결고리인 매칭 테이블을 특정한 CA가 비밀로 유지하고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이트별로 매칭 테이블이 각각 따로 있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이란보다 적어지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매칭 테이블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원칙 자체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매칭 테이블을 꼭 봐야 되는 특정 기관, 특정 TTP 이외에는 다른 블록체인 참여자들이 매칭 테이블을 못 보도록 비밀로 관리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화는 이용자가 사이트별로 서로 다른 퍼블릭 키를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그 퍼블릭 키 정보를 아예 블록에 저장을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럼 블록에 저장을 안 하면은 이게 이 이용자 건지 어떻게 인증을 하느냐? 여기서 영지식 증명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해당 퍼블릭 키가 이용자 본인 것이라는 마스터 시크릿 정보를 그 이용자의 단말기에만 보관을 하고 영지식 증명으로 내가 이 정보를 안다는 것을 인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스터 시크릿의 주인이 이 단말기 보유자인 내가 맞다라는 그런 새로운 암호 기술을 사용하는 메커니즘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개인 정보가 될 만한 고유값이 블록에 기록이 안 되고 이용자 단말기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는 가장 안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개발을 해서 기존의 규범과 어떻게 하면 조화될까 하는 연구가 많이 돼 있고 그것이 지금 구현도 되어서 서비스로 나오고 있고요. 그 큰 원리를 이제 이렇게 1안, 2안, 3안으로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본 것인데요. 여기서부터 이제 제 주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서비스의 관점에서는 내 서비스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고 또 어떤 기술로서 이 개별 퍼블릭 키가 어느 이용자 건지를 비밀로 관리하는지, 즉 개인정보가 안 되도록, 블록에 올라간 내용이 개인정보가 안 되도록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근데 그런 보호 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에 기록되는 최소한의 개인별 고유 번호가 뭐고 또 그런 개인별 고유 번호를 블록에 만약에 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기록 안 하고 어떻게 구현을 했고 3안처럼요. 또는 1, 2안처럼 개인별 고유 번호를 기록을 한다면 그 고유 번호와 이용자 간의 매칭 테이블을 무권한 자에게 노출 안 시키도록 어떠한 정책을 쓰고 있는지 등등 구체적인 보호 장치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또 다른 전문가들, 정부나 시민단체나 다른 전문 학계에서 검증을 해서 소비자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서비스들은 대체로 내부 구현은 법상 문제가 없게 대부분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내부 구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외부에서는 잘 모르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현에 참여한 사람들끼리만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게 끼리끼리만 아는 방식을 과연 이제 국민들이 신뢰를 해줄 것이냐? 라고 생각하면 좀 지나치게 나이브한 접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발제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특정 블록체인 서비스가 법에 부합하는지 자문을 받으면은 이 블록체인 서비스가 1안, 2안, 3안 중에 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들어가는데 인터뷰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한참을 물어봐야지 이게 어떤 방식이고 어떤 보호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안전하다는 걸 한참 들여다봐야지 발굴을 할 수가 있지. 그런 안전장치의 내용이 선제적으로 공개가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인너서클들끼리만 소위 아는 안전장치를 가지고 이렇게 지금처럼 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당당하게 공개를 하고 외부에서 검증을 받는 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발제 마치겠습니다. 네, 전 변호사님, 제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다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채팅창에 보니까 조금 이 DID 증명서 있잖아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그런 것들이 현재 법상 어떤 법에 근거해서 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에는 아시다시피 뭐 전자서명법도 있고 DID 자체가 디지털 서명이라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요. 예, 뭐 네, 대신하셔도 됩니다. 이게 예. 지금 조금 이따가 발제할 내용에 포함된 내용이라서 제가 예. 말씀드려도 좋을 것 같아서요. 저는 이정하고요. 그 지금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가 10월 26일 날 됐고요. 그게 경찰청 공고 제 2021-35호에 12월 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6일이 지났고 의견이 별도로 제출된 것은 없어서 그 개정령 안에 법 뭐 제85조 2항에 행정안정부령으로 정하는 운전면허증이란 원래는 운전면허증, 그다음에 영문 운전면허증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3번으로 해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그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이제 법적으로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어서 신원증명이나 본인 확인, 실명인증 이런 용도로 이제 확장 사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대답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전 변호사님, 다음에 제가 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 네 번째 패널 토론자인데요. 이 LG CNS의 이종화 단장님, DID 활성화를 위해 산업체에서의 필요 사항에 대해서 먼저 한 3분 정도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LG CNS 이정화입니다. 예, 저희는 아까 이제 운전면허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연장선 상에서 DID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디지털 신원 인증이라는 거가 굉장히 이제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 거기 중앙에 있는 게 나의 정보의 주인은 나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인증받고 싶을 때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제출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출받는 사람들이 검증을 할 수 있는 체계 요거를 만들어서 기존의 어떤 이제 본인 확인이나 간편 확인과 다른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기사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운전면허증이나 쿠브 그 백신 증명 말고도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이제 인증 사업들이 막 상상력을 이제 펼쳐가면서 실제로 서비스 상용화가 될 수 있는 단계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신분증 기반의 생태계를 저희가 이제 보고 있고요. 산업에서 사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아마 이제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어떤 다양한 유형의 인증 서비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기서 봤을 때 인증의 어떤 춘추 전국 시대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좀 갖게 됐는데요. 그래서 아마 간편인증, 뭐 은행인증, 공동인증, 또 운전면허증도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 그다음에 주민등록증도 주민등록증의 진위 확인 서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고 아마 이제 운전면허증 확인 서비스는 또 실제 운전면허증과는 또 다른 어떤 그 이제 역할이나 특징을 가지고 있을 텐데요. 굉장히 이제 다른 특징을 갖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방법도 다르고 이제 적용받는 법률도 다른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인증서들이 시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워하시는 고객들과 어떤 이런 용어나 개념에 대한 정리를 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고 기업들도 어떤 중복 투자를 방지하면서 효율적으로 어떤 인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들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릴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뭐랄까요, 메타버스가 우리도 지금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하고 있지만 메타버스라는 가상 세계에서 어떤 경제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실제 내가 현실 세계에서의 나를 인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 안에서 나를 대변하는 어떤
어떤 아바타에 대해서 뭐 자격이나 신원까지 인증해야 될 그런 세상들이 오는데, 그런 세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증 체계는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했을 때, 이제 DID라는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 확인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인증들을 쉽게 구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DID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가장 중심은 뭐냐면, 내가 어떤 액션을 할 때 내가 본인이 맞다라든지 내가 한 사실이 맞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적 근거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자는 거기에 대한 어떤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DID 기반의 모바일 운전면허증 같은 경우는 운전면허증에 관련된 법률이 이제 관련된 이제 시행령이 나온 상황인데요. 이렇게 이제 면허증의 어떤 성격에 따른 시행령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 같은 새로운 라이센스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DID로 전자서명 인증 사업을 신청하거나 이제 취득한 기관이나 이제 기업은 없는데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좀 뒷받침 되어줘야 될 필요가 분명히 생길 것이고,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X.509 기반으로 해서 인증서 규격을 가져간다고 하면, 이게 이제 DID로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도 이제 슬슬 검토하면서 아까 이제 어떤 법률 제정이나 표준안, 평가 기준 이런 것들을 수립하실 때 반영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희 기업에서도 그런 것들을 이제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아마도 사용자가 니즈를 피력하는 부분의 어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운전면허증 사업 같은 경우도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면을 해야 되는 이런 프로세스를 되게 넣었기 때문에, 뭔가 이제 불편함 때문에 사용 안 하시거나 발급받으러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이제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필요를 느끼거나, 어떤 정보적으로 정부에서 제공한 어떤 혜택들이 많다고 생각됐을 때, 아니면 이게 민간 생태계가 넓어져서 내가 운전면허증을 뭐 불편하지만 가서 모바일로 발급받았을 때 쓸 데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면 이제 스스로 이제 활성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제 하나는 활성화에 대한 홍보, 그다음에 이제 인식 제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본인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뭐 위탁이나 이런 말씀도 하셨지만, 어떤 그 자기가 자기의 인증서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거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하기 위한 변화 관리 같은 것들도 점차적으로 기업이나 그 국가에서 좀 홍보하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정도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무래도 산업체 입장에서 DID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산업체가 느끼고 있는 애로사항이랄지, 아니면 정부가 뭔가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신분증의 기능을 물론 이제 DID로 만든 인증서라는 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수준이 높고 낮음이 달라질 텐데, 실제로 신분증,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초반에 이제 발급할 때 대면 활동을 거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면 보안을 유지하면 편리성에 떨어지는 그런 이제 상호 그 보안 관계가 있듯이,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장점이나 어떤 향후의 방향성이나 이 사람들이 사용할 때 어떤 편리성, 생태계가 넓어지는 거,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같이 이제 좀 대대적으로 많이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지막 분야까지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토론이 진행되면서 저희에게 많은 질문이 현재 이 주요 채팅창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중에 제가 몇 개를 선정해서 여기 계신 패널 분들께 대표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하태균 팀장님. 네. 예, 아직 그 실생활에서 DID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요.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그리고 DID를 어디서 발급받나요? 그리고 나중에 재발급도 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DID 서비스를 실제 느끼시려고 그러면 일단 각 서비스를 써보는 수밖에 없는데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제주 안심코드라고 해서 제주도에 가면 방역수칙에 따라서, 아니면은 그쪽
방문할 때 쓰는 안심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DID 서비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에 가게 되면 부산 시민카드라고 해서 BPS라고 있는데 거기도 부산 시민들이 다 그걸 써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 졸업증이라던가 행안부에서 발급할 각종 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에 쓸 수 있는 이니셜이라는 그 SKT 서비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군 장병 지갑이라고 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업무용 서비스를 통하고 있는 라운시큐어의 제품들을 또 써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12월 말이나 1월 달에 나온다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이제 여기 LG 시니스에서 개발 중에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통해서도 서비스를 써볼 수 있고요. 이제 향후에는 이제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근덕 교수님에게 이 질문 드리겠는데요. 블록체인과 DID와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이게 이 블록체인, DID가 이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질문해 주신 것처럼 먼저 답을 말씀드리면 DID에서는 블록체인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블록체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 암호화된 분산원장을 사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암호화된 분산원장을 사용하는 목적은 중앙화된 어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중요 데이터가 이제 위변조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블록체인에다가 저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위변조를 막아보겠다는 게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주목을 받는 이유이거든요. 그래서 DID 역시 마찬가지로 DID는 뭐 신분증, 디지털 신분증을 DID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명서, 그러니까 뭐 백신 접종 증명서라든가 이런 자격증명서도 DID 기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명서를 만들었을 때 그 증명서를 검증할 수 있는 정보가 만약에 위변조 된다라고 하면 그 증명서는 쓸모가 없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증명서를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즉 뭐 공개키라든가 이런 수반되는 그런 정보일 텐데요.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그 신뢰 앵커 역할을 하는 블록체인에다가 저장함으로 인해서 이제 그런 그 어떤 검증 데이터의 위변조를 이제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그 각종 증명서에 대한 또는 신분증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러죠? 그 보증 수준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DID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승대 변호사님. 이 질문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할 때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수 있는데요. DID를 통해서도 인터넷 뱅킹도 가능한가요? 뭐 이런 부분입니다.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을 잠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전자서명이라는 기술이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제 통장에서 돈을 찾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전승재가 맞다라고 본인 확인을 하는 기술이 이제 전자서명이고, 거기에 대한 규제가 전자서명법으로 가해집니다. 그 전자서명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인증 기술도 정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안전한 기술이다, 그리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 구공인인증서, 현 공동인증서는 이제 처음에 인증을 받은 기술이고, 그 인증 기술로 이제 대동단결을 해서 인터넷 뱅킹을 빨리 치고 나가자라고 하는 게 2000년대 초반의 기술 방향이었다면, 지금은 전자서명 기술을 다변화하고 일정한 그 인증 스탠다드만 통과하면은 시중에서 인증 기술로 쓸 수 있게 열어놨습니다. DID도 마찬가지로 그 스탠다드를 통과하면 아마 조만간 우리가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화 단장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굉장히 실용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도부터 행정안전부가 이 시범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재 운전면허 발급 장소인 전국 27개 시험장
본인이 방문해서 발급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55개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이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제 단 경찰서 민원실은 비대면 방식의 발급만 신청을 하고 실제로 이제 가서 한번 본인 얼굴로 이제 인증을 받으셔야 돼 가지고 받으실 때는 한 번은 방문을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서하고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어 이만 이 토론을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DID 활성화를 위한 정책 표준화, 법제도 개선 방향에 관해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DID 기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부분에서 해결돼야 할 과제가 있다는 점과 DID 기술의 활용 가능성과 잠재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DID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신 패널 분들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패널 토론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양한 말씀 함께 해주신 패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이렇게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좌장을 맡아서 함께 해주신 염흥렬 의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 주신 지아람님, 브로콜리손, 오성소님, 그리고 한달콤? 네, 한달콤빵님,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주신 의견들 그리고 질문으로 아마 이 시간이 더욱더 빛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DID 활성화를 위한 정책, 표준화, 법, 제도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블록체인 DID 기술이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날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